내 친구 잘못되면 니들 전부 오늘이 제삿날이야. 어둠 속에서 낮게 깔린 목소리가 골목을 훑었습니다. 조폭 3명이 동시에 뒤돌아봤고 가로등 아래 여자 한 명이 서 있었어요. 뭐야? 친구 찾겠다고 여자 혼자 왔어? 야, 예쁘게 생겼네. 오빠들이 도와줄까? 남자들이 낄낄거리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내 친구 어디 있어? 송희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하게 골목에 박혔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예쁜 애가 왜 이렇게 무섭게 굴어? 친구, 네 친구가 누군데? 한두 명이어야 기억하지? 선두에 선 남자가 혀를 차며 성큼 다가왔습니다. 송희 씨는 대답 대신 천천히 손목에 시계를 풀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 사소한 동작에 골목의 공기가 묘하게 가라앉았죠. 야,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어이가 없네. 귀엽긴. 혼자 와서 폼 잡는 거 봐라. 남자들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송희 씨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나는 분명 경고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골목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송희 씨의 발이 땅을 찼습니다. 선두에 섰던 남자가 미처 반응도 못하고 턱을 맞았고 그대로 뒤로 나가 떨어졌어요. 뭐야, 이년이? 남은 2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송희 씨는 침착하게 몸을 낮췄습니다. 왼쪽에서 달려든 남자의 팔을 잡아 비틀었고 그 힘을 이용해 몸을 돌리며 뒤따라온 남자의 복부를 무릎으로 깊숙이 가격했어요. 2명이 연달아 바닥에 쓰러졌지만 송희 씨도 팔뚝에 긁힌 상처가 생겼죠. 21번 고르며 상처를 확인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남자가 주춤하며 뒷걸음쳤어요. 야, 잠깐만. 나는 몰라.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고. 송희 씨가 천천히 다가가자 남자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2시간 전 일이었어요. 송희 씨는 소정 씨 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송희야, 소정이가 끌려갔어. 이상한 놈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데려갔어. 어머니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제발 소정이 좀 찾아줘. 경찰은 자꾸만 기다려보래. 너밖에 없어.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울음소리에 송희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곧바로 소정 씨 집으로 달려갔고 현관문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바닥엔 찢어진 가방끈과 산산조각난 휴대폰이 나뒹굴고 있었어요. 송희 씨는 그 흔적을 보며 손목의 오래된 흉터를 무의식적으로 만졌습니다. 이번엔 늦지 않아. 반드시 찾는다. 낮게 내뱉은 혼잣말에 주먹이 떨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송희 씨는 쓰러진 남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말해, 소정이 어디 있어? 진짜 모른다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 지키라고 해서 온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던 남자의 뺨을 송희 씨가 가볍게 쳤어요. 한 번 더 묻는다. 어디야? 창고, 부두 쪽 창고라고 들었어. 진짜 그게 전부야. 송희 씨는 남자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전화해. 네 위에 있는 놈한테. 미쳤어? 그러면 나 진짜 죽는다고. 안 하면 지금 나한테 죽어. 송희 씨의 눈빛이 가로등 아래서 차갑게 빛났고 남자는 덜덜 떨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때 골목 뒤쪽에서 전동카트 소리가 멈췄습니다. 장민호 택배기사님이 박스를 내려놓으며 이쪽을 바라봤어요. 그는 송희 씨의 움직임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 여자 뭔가 다른데. 민호 씨는 설명할 수 없는 직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어요. 박스를 든 채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송희 씨가 남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통화 기록을 확인했어요. 최근 발신 기록에 다로영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번호가 니네 보스지? 그건 함부로 말 못해. 제발 살려줘. 송희 씨는 번호를 조용히 외우고 휴대폰을 남자에게 던졌어요. 오늘 일 없던 걸로 해. 이별면 내가 먼저 찾아간다. 남자는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희 씨가 골목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민호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고 민호 씨가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송희 씨가 차갑게 대답했지만 민호 씨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까 그놈들이 말한 부두 창고, 거기 혼자 가시면 위험합니다. 송희 씨의 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그쪽이? 어젯밤에 배달 가다가 검은 밴을 봤어요. 번호판이 전남이었고 안에서 여자 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송희 씨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소정이가 맞다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말씀 고마워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송희 씨가 빠르게 골목을 빠져나갔고 민호 씨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봤어요. 저 여자 보통은 아닌 것 같은데. 골목을 빠져나온 송희 씨는 곧바로 부두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민호 씨가 알려준 정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검은 밴, 전남 번호판, 여자 오는 소리. 소정이가 맞다면 시간이 없었어요. 한편 민호 씨는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여자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보통 사람이 아닌데 괜찮으려나. 민호 씨는 한숨을 내쉬며 핸들을 잡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새벽 2시, 인적이 끊긴 골목 끝에 낡은 건물 하나가 보였어요. 간판도 없고 창문엔 신문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가로등도 제대로 없어서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죠. 송희 씨는 소정 씨의 얼굴을 떠올리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기다려, 반드시 찾아낼게.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남자가 송희 씨를 발견했습니다. 야, 너 누구야? 이 시간에 여자 혼자 여기서 뭐해? 길 잃어버렸어요. 큰 길이 어디예요? 송희 씨가 일부러 겁먹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큰 길? 저쪽으로 쭉 가면 나오는데 여자 혼자 이런 데 돌아다니면 위험하지. 남자가 담배를 내던지며 씩 웃었습니다. 잠깐만, 얼굴 좀 보자. 밤에 예쁜 여자 만나기 힘든데, 저 정말 바빠서요. 그냥 길만 알려주세요. 뭘 바빠, 잠깐이면 돼. 이리 와봐. 남자가 손을 뻗어 송희 씨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그 순간 송희 씨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남자의 팔을 낚아채 비틀며 벽에 내리찍었고 남자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기절했어요. 송희 씨는 주변을 살핀 뒤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녹슨 비상계단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갔고 창틀을 조심스럽게 밀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담배 냄새와 축축한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사무실은 이미 비워져 있었고 바닥엔 담배꽁초와 소주병이 어지럽게 나뒹굴었죠. 송희 씨는 손전등을 켜고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영수증뭉치와 찢어진 메모지 사이에서 해외 송금 내역서가 나왔습니다. 금액은 5천만 원, 수취인은 영어로 적혀 있었고 국가명은 동남아시아 쪽이었어요. 이건 단순 납치가 아니네. 송희 씨는 낮게 중얼거리며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구겨진 종이 한 장을 펼쳐보니 사람 이름과 나이, 몸무게까지 빼곡히 적힌 리스트였어요. 소정이라는 이름 옆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선명하게 쳐져 있었죠. 이것들이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해? 송희 씨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소정 씨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고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이를 악물고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됐어요. 리스트 하단에는 이틀 후 오후 11시라는 시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 선적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송희 씨는 휴대폰을 꺼내 서류들을 하나하나 촬영했어요. 증거는 많을수록 좋았거든요. 그때 아래층에서 철커덕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송희 씨는 재빨리 손전등을 끄고 책상 뒤로 몸을 낮춰 숨었어요. 발소리가 계단을 타고 점점 올라오고 있었죠. 야, 아까 밑에서 담배 피우던 놈 어디 갔어? 몰라, 화장실 갔나? 연락도 안 되네. 게으른 놈, 맨날 딴짓이야. 나중에 혼내야겠다. 두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형광등 불이 켜졌어요. 야, 이거 봐. 누가 서랍 뒤졌어. 뭐? 진짜네. 종이가 다 흐트러져 있잖아. 이상한데, 여기 아까 분명 잠갔는데, 누가 들어온 거 아니야? 설마, 경찰인가? 경찰이 이렇게 조용히 들어와? 도둑인가? 남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사무실 구석구석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어요. 송희 씨는 숨을 죽이고 타이밍을 재다가 책상 뒤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뭐야? 첫 번째 남자가 소리치기도 전에 턱에 주먹이 꽂혔어요. 두 번째 남자가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지만 송희 씨는 낮게 몸을 숙여 피한 뒤 무릎을 올려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두 명 모두 신음과 함께 바닥에 쓰러졌고 송희 씨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시간이 없어. 이틀 안에 반드시 찾아야 해. 창문을 열고 비상계단을 타고 내려가는 송희 씨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소정 씨를 향한 약속이 그녀의 발걸음을 더욱 빠르게 만들었어요. 송희 씨는 건물을 빠져나와 골목 끝에서 숨을 골랐어요. 촬영한 서류 사진을 다시 확인하며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틀 후 오후 11시 선적. 그 전에 소정 씨를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부두 창고가 어디인지 정확한 위치를 몰랐죠. 그때 뒤에서 전동카트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민호 씨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까 그 아가씨 맞죠? 송희 씨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민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왜 따라오신 거예요? 따라온 건 아니고 배달 마치고 돌아가는 길인데 마침 보여서요. 민호 씨가 카트에서 내리며 말했어요. 아까부터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혼자서 위험한 일 하시는 것 같아서. 송희 씨는 대답 없이 돌아서려 했지만 민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창고, 제가 위치를 알아요. 송희 씨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뭐라고요? 어젯밤에 검은 밴을 본 곳이요. 부두 3번 창고 쪽이었어요. 거기 원래 폐창고인데 요즘 들어 사람들이 드나들더라고요. 민호 씨의 말에 송희 씨가 완전히 몸을 돌렸습니다. 확실해요? 확실해요. 배달 다니면서 그쪽을 자주 지나거든요. 낮에는 조용한데 밤만 되면 차들이 들어와요. 송희 씨는 잠시 민호 씨를 살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려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 같은 모르는 사람을. 민호 씨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낮게 대답했어요. 그냥 어젯밤에 그 울음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아서요.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못했거든요. 민호 씨의 눈빛에 후회가 어렸습니다. 그래서 아가씨가 그 여자분을 찾으려는 거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송희 씨는 민호 씨의 진심을 느꼈어요. 거짓말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위험한 일이에요. 아저씨까지 엮이시면 안 돼요. 알아요. 그래도 위치 정도는 알려드릴 수 있잖아요. 민호 씨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부두 쪽으로 쭉 가시면 삼거리가 나와요. 거기서 왼쪽으로 꺾으면 폐창고 3개가 나란히 있는데 제일 안쪽이 3번 창고예요. 송희 씨는 지도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민호 씨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 창고 주변에 감시하는 놈들이 있어요. 낮에는 2~3명, 밤에는 더 많아지더라고요. 정문으로는 못 들어가요. 뒷길이 있어요? 창고 뒤쪽에 담장이 낮은 곳이 있어요. 거기로 넘어가면 될 거예요. 민호 씨의 말이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송희 씨는 다시 한번 민호 씨를 바라봤어요. 아저씨, 혹시 예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민호 씨는 잠깐 웃음을 지었습니다. 옛날에 군대에서 좀 굴렀어요. 지금은 그냥 택배 기사지만. 대답은 짧았지만 송희 씨는 그 말 속에 담긴 무게를 느꼈어요. 아까 골목에서 자신의 움직임을 읽어낸 것도 그래서였구나 싶었죠. 군대요? 네, 오래전 일이에요. 지금은 상관없는 이야기고. 민호 씨가 화제를 돌리듯 카트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아가씨,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 보통이 아니에요. 알아요. 걱정 마세요.
송희 씨가 짧게 대답했지만 민호 씨는 쉽게 떠나지 않았어요. 혹시 일이 잘 안 풀리면 여기로 연락해요. 민호 씨가 수첩에서 종이 한 장을 찢어 번호를 적어 건넸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래도 가지고 계세요.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민호 씨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송희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종이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고맙긴요. 그 친구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민호 씨가 전동 카트를 몰고 사라졌고 송희 씨는 지도를 다시 펼쳐봤어요. 부두 3번 창고. 소정 씨가 거기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송희 씨는 주먹을 꽉 쥐며 발걸음을 옮겼어요.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이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소정아, 기다려. 이번엔 꼭 데리러 갈게. 다음 날 오후 송희 씨는 부두 3번 창고 근처에 도착했어요. 민호 씨가 알려준 대로 폐창고 3개가 나란히 서 있었고 제일 안쪽 건물 앞에 검은 밴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번호판 앞자리는 전남이었어요. 송희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찾았다. 창고 정문 앞에는 남자 4명이 담배를 피우며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송희 씨는 창고 뒤편으로 돌아가 담장이 낮은 곳을 찾았어요. 낡은 철망을 넘어 창고 뒷문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여자의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송희 씨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소정이? 문을 살짝 밀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야, 너 누구야? 돌아보니 젊은 남자가 쇠파이프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강희성 씨였어요. 얼굴에 겁이 가득했지만 목소리는 억지로 힘을 주고 있었죠. 여기 어떻게 들어온 거야? 대답 안 해? 송희 씨는 대답 대신 한 발 다가갔어요. 소정이라는 여자 어디 있어? 소정? 모르는데 그런 이름 처음 들어. 희성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송희 씨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마. 방금 여자 신음소리 들었어. 그건 몰라. 나는 그냥 밖에서 지키라고 해서. 그때 창고 안쪽에서 고함이 터졌어요. 희성아, 뭐하냐? 왜 시끄러워? 발소리와 함께 덩치 큰 남자 2명이 나타났습니다. 눈빛이 사나웠고 손에는 강목을 들고 있었어요. 야, 이년 뭐야? 형, 갑자기 뒤에서 나타났어요. 희성 씨가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송희 씨를 위아래로 훑으며 씩 웃었어요. 여자가 혼자 여기까지? 대단하네. 근데 잘못 찾아왔어. 그러게, 예쁘장한 게 왜 여길 기어들어온 거야? 소정이 내놔. 그러면 조용히 갈게. 송희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이년 봐라. 협박을 해? 덩치 큰 남자가 강목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어요. 송희 씨는 몸을 낮춰 피하면서 남자의 팔꿈치를 강하게 쳤습니다. 강목이 바닥에 떨어졌고 송희 씨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남자의 무릎을 걷어찼어요. 으악!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2번째 남자가 뒤에서 덮쳤어요. 송희 씨의 목을 팔로 감아 조이려 했습니다. 숨이 막혔지만 송희 씨는 침착하게 남자의 새끼발가락을 밟으며 팔꿈치로 옆구리를 가격했어요. 남자가 신음을 흘리며 팔을 풀었고 송희 씨는 돌아서며 턱에 주먹을 꽂았습니다. 2번째 남자도 바닥에 쓰러졌어요. 희성 씨만 남았습니다. 그는 쇠파이프를 든 채 벌벌 떨고 있었어요. 너 대체 뭐야? 뭐 하는 사람이야? 송희 씨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말해, 소정이 어디 있어? 나는 진짜 몰라.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 위가 누구야? 희성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다로형이요. 최다로, 그 사람이 전부 지시해요. 송희 씨는 희성 씨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최다로가 어디 있어? 여기 안 있어요. 다른 데서 연락만 해요. 희성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나는 그냥 돈 때문에 여기 발 담근 거예요. 진짜 나쁜 짓은 안 했어요.
송희 씨는 희성 씨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짓말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소정이가 어디 있는지 정말 몰라? 진짜 몰라요. 근데 내일 밤에 어디론가 옮긴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어디로? 그건 몰라요. 다로 형만 알아요, 제발. 송희 씨는 희성 씨를 천천히 놓아줬어요. 넌 여기서 빠져. 다시는 이 일에 엮이지 마. 고마워요. 진짜 다시는 안 할게요. 희성 씨가 허겁지겁 도망쳤고 송희 씨는 창고 안쪽을 살폈습니다. 아까 들렸던 신음소리의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그러나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낡은 의자와 끊어진 밧줄만 남아 있었어요. 이미 옮겼구나. 송희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송희 씨는 창고를 빠져나와 골목 끝에서 숨을 골랐어요. 낡은 의자와 끊어진 밧줄의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소정 씨가 분명 여기 있었어요. 묶여있던 흔적이 생생했거든요. 그런데 한 발 늦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촬영해둔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요. 선적 일정은 내일 오후 11시. 하지만 희성 씨는 내일 밤에 옮긴다고 했습니다. 정보가 어긋나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해. 일부러 정보를 흘린 건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송희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구세요? 아까 창고에서 깽판 친 여자지? 낮고 굵은 남자 목소리였어요. 누구야? 최다로라고. 이름은 들어봤을 거 아니야? 송희 씨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본체가 직접 연락해 온 거였어요. 용건이 뭐야? 야, 말투 봐라. 배짱은 있네. 네 친구 찾고 싶으면 잘 들어. 다로의 목소리에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아까 그 창고는 미끼였어. 우리가 바보인 줄 알았어? 뭐? 누가 냄새 맡고 돌아다니는 거 진작에 알았다고. 일부러 기다렸지. 송희 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소정이 어디 있어? 부두 반대편에 폐공장 있어. 거기 지하에 있어. 거기 가면 소정이를 보내주는 거야? 다로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건 와봐야 알지. 혼자 와. 경찰 부르면 네 친구 바다에 던진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송희 씨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함정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하지만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소정 씨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대학 시절 힘들 때마다 옆에서 웃어주던 친구. 너는 항상 너무 혼자 짊어지려고 해. 나한테도 기대.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송희 씨는 손목의 흉터를 무의식적으로 만졌어요. 이번엔 늦지 않아. 소정아, 조금만 버텨. 함정이어도 가야 했습니다. 민호 씨가 준 종이를 꺼내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아저씨, 저예요. 어제 골목에서 만난 사람. 아, 아가씨,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좀 떨리는데. 부두 반대편에 폐공장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민호 씨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아요. 근데 거기 왜요? 거기 더 위험한 곳이에요. 최다로한테 직접 연락이 왔어요. 친구가 거기 있대요. 그자가 직접요? 그거 100% 함정이에요. 너무 수상해요. 알아요. 그래도 가야 해요. 안 가면 소정이가 위험해요. 민호 씨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가씨, 잠깐만요. 제가 그쪽 지리를 좀 아는데 혼자 가시면 절대 안 돼요. 아저씨까지 위험해지면 안 돼요. 듣고만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길이라도 안내해 드릴게요. 싸우는 건 못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민호 씨의 목소리에 단단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송희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아저씨, 부두 입구에서 만나요. 부두 입구에 도착하자 민호 씨가 낡은 트럭을 몰고 와 있었습니다. 타세요. 제가 뒷길로 데려다 줄게요. 송희 씨가 조수석에 오르자 트럭이 어둠 속으로 출발했어요. 그 폐공장, 예전에 수산물 가공하던 곳인데 몇 년 전에 망했어요. 지하에 냉동 창고가 있어요. 냉동 창고요? 네, 사람 가둬두기 딱 좋아요. 소리도 안 새고 밖에서는 절대 몰라요. 송희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저씨,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민호 씨가 잠시 침묵했어요. 옛날에 비슷한 곳에서 작전한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송희 씨는 민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정말 그냥 택배 기사예요? 민호 씨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지금은 그래요. 예전엔 좀 달랐지만 지금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트럭이 폐공장 근처에 멈췄습니다. 여기서 내리세요. 저 건물 뒤쪽으로 돌아가면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요. 고마워요, 아저씨. 조심하세요, 아가씨.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해요. 송희 씨가 고개를 끄덕이고 트럭에서 내렸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송희 씨의 뒷모습을 민호 씨가 걱정스럽게 지켜봤습니다. 제발 무사해야 할 텐데. 송희 씨는 폐공장 뒤편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민호 씨가 말한 대로 건물 뒤쪽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녹슨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송희 씨는 숨을 고르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는 예상보다 넓었어요. 냉동 창고답게 공기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송희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정이 소리를 따라 이동하자 철창으로 막힌 작은 방이 나타났어요. 그 안에 여자 한 명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송희 씨는 철창에 달라붙으며 낮게 불렀어요. 소정아, 소정아 나야.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소정 씨가 아니었어요. 당신 누구예요? 여자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친구를 찾으러 왔어요. 여기 다른 여자 없었어요? 몰라요. 저는 어제 끌려왔어요. 다른 사람은 못 봤어요. 여자의 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송희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또 속은 거였어요. 그때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송희 씨는 여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꼭 다시 올게요. 반드시 구하러 올 테니까 조금만 버텨요. 여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송희 씨는 재빨리 창고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야, 그년 들어왔대. 찾아. 혼자 왔어? 그런 것 같아. 최영님이 잡아오래. 산채로. 남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최소 5명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정면 돌파는 무리였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민호 씨였어요. 아가씨, 괜찮아요? 밖에서 차들이 들어오는 거 봤어요. 함정이었어요. 소정이 여기 없어요. 동쪽에 환기구가 있어요. 거기로 빠져나와요. 고마워요. 송희 씨는 동쪽 방향으로 재빨리 이동했어요. 환기구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발목을 잡았어요. 잡았다. 송희 씨는 반사적으로 몸을 틀며 남자의 손목을 꺾었습니다. 비명과 함께 남자가 손을 놓았고 송희 씨는 환기구로 뛰어올랐어요. 환기구를 빠져나온 송희 씨는 폐공장 옥상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뒤편으로 뛰어내려 민호 씨의 트럭을 향해 달렸어요. 아가씨, 빨리. 송희 씨가 올라타자마자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한참을 달린 뒤에야 송희 씨가 입을 열었어요. 속았어요. 처음부터 함정이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너무 쉽게 위치를 알려줬잖아요. 민호 씨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송희 씨는 휴대폰을 꺼내 소정 씨의 번호로 들어갔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음성 메시지함을 확인했습니다. 재생되지 않은 메시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납치 당일 밤에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송이야, 나 소정이야. 소정 씨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워. 이상한 사람들이 나를 데려가. 어딘지 모르겠어. 송희 씨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나 때문에 고생만 시켜서. 소정 씨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송이야, 고마웠어. 내가 내 친구여서 정말 행복했어. 메시지가 끊겼어요. 송희 씨는 휴대폰을 꽉 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민호 씨는 아무 말 없이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한참 뒤 송희 씨가 낮게 말했어요. 내일 오전 11시면 선적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반드시 찾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트럭이 부두에서 멀어지는 동안 송희 씨는 머릿속을 정리했어요. 최다로는 처음부터 자신을 유인하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소정 씨는 아직 다른 곳에 있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어디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저씨, 잠깐 세워주세요. 송희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민호 씨가 트럭을 길가에 세웠습니다. 왜요? 무슨 생각 있어요? 희성이한테 다시 연락해 볼게요. 그 애가 뭔가 더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송희 씨는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받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5번째 신호음 끝에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어제 창고에서 만났던 사람. 희성 씨가 숨을 들이켰어요. 어떻게 이 번호를 알았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최다로가 어디 있는지 알아? 몰라요. 진짜 몰라요. 저 이제 그쪽이랑 연 끊었어요. 송희 씨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희성 씨, 나도 너한테 해코지하고 싶지 않아. 근데 내 친구가 내일이면 해외로 팔려가. 제발 도와줘. 전화기 너머로 희성 씨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희성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짜 저한테 불똥 안 튀게 해줄 거예요? 약속할게. 오늘 밤에 다로 형이 직접 물건을 확인하러 간대요. 물건?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선적 전에 마지막으로 점검한다고 했어요. 송희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어디서? 항구 근처에 오래된 수산시장 건물이 있어요. 거기 지안행동고요. 송희 씨는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고마워, 희성 씨.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 제발 제 이름은 빼주세요. 들키면 저 진짜 죽어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민호 씨가 물었습니다. 뭐래요? 오늘 밤에 최다로가 직접 나온대요. 항구 근처 수산시장 건물이요. 민호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거기 가시려고요? 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위험해요, 아가씨. 이번엔 진짜 보스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알아요. 그래도 가야 해요. 민호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저도 같이 갈게요. 아저씨, 위험하다니까요. 듣고만 있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거든요. 민호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후배 하나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때 내가 좀 더 빨리 움직였으면 살릴 수 있었는데. 송희 씨는 민호 씨를 바라봤어요. 아저씨도 아픈 기억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근데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번엔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밤이 깊어지고 두 사람은 수산시장 건물 근처에 도착했어요. 낡은 건물은 어둠 속에 묻혀 있었고 주변에는 인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뒤편에 검은 차 3대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왔네요. 송희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정문이 열리며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중앙에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40대 후반. 눈빛이 차갑고 입꼬리가 비틀어져 있었어요. 최다로였습니다. 야, 드디어 왔네. 기다렸어. 다로가 천천히 걸어왔어요. 네가 그렇게 용감하다며? 내 애들 여러 명 병원 보냈잖아. 소정이 어디 있어? 송희 씨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소정? 아, 그 여자 걱정 마. 곧 좋은 데로 보내줄 거야. 해외로. 다로가 낮게 웃었어요. 근데 너 정체가 뭐야? 그냥 일반인은 아닌 것 같은데. 송희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로가 손가락을 튕겼어요. 잡아. 남자 6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송희 씨는 자세를 낮추며 주먹을 쥐었어요. 민호 씨가 뒤에서 외쳤습니다. 아가씨, 조심해요.
긴장이 극에 달한 순간 송희 씨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빛났어요. 남자 6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송희 씨는 첫 번째 남자의 주먹을 피하며 턱을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뒤에서 덮쳤지만 몸을 틀어 팔꿈치로 옆구리를 강하게 쳤어요. 세 번째 남자가 달려들자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네 번째 남자는 무릎으로 복부를 가격해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다섯 번째 남자가 쇠파이프를 휘둘렀어요. 피하려 했지만 어깨를 스쳤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퍼졌고 송희 씨가 잠깐 균형을 잃은 사이 여섯 번째 남자가 뒤에서 목을 감아 조였어요. 잡았다. 2년. 숨이 막혔습니다. 송희 씨는 남자의 팔을 풀려고 발버둥쳤지만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의 팔이 느슨해졌고 송희 씨는 재빨리 빠져나왔습니다. 돌아보니 민호 씨가 나무 판자를 들고 서 있었어요. 아가씨, 괜찮아요? 고마워요. 아저씨, 덕분에 살았어요. 송희 씨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건물 안에서 남자들이 더 몰려나왔거든요. 10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최다로가 느릿하게 박수를 치며 웃었어요. 야, 대단하네. 진짜 대단해. 내 애들 6을 혼자서 쓰러뜨리다니. 다로가 손짓하자 남자들이 두 사람을 빠르게 포위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야. 아무리 잘 싸워도 15명은 모식이지. 송희 씨는 빠르게 주변을 살폈어요. 탈출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를 보니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아까 싸우다가 다친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정도쯤이야. 걱정 마세요. 민호 씨가 억지로 웃었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어요. 다로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너 정체가 뭐야? 일반인치고는 너무 잘 싸우는데 혹시 운동선수야? 그건 네가 알 바 아니야. 송희 씨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야, 입은 살았네. 좋아. 그럼 천천히 알아내지 뭐. 다로가 손짓하자 남자 2명이 송희 씨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민호 씨도 붙잡혔어요. 일단 안으로 데려가 전현한테 물어볼 게 많아. 송희 씨와 민호 씨는 건물 안으로 끌려갔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왔고 좁고 어두운 통로를 지나 철문 앞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자 매서운 냉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냉동 창고였어요. 안에는 여자 5명이 묶여 있었습니다. 모두 겁에 질린 표정이었고 얼굴이 창백했어요. 송희 씨의 눈이 그중 한 명에게 멈췄습니다. 소정아. 소정 씨였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송이야? 소정 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송희 씨를 바라봤어요. 왜 여기 있어? 너까지 잡힌 거야? 빨리 도망가. 도망 안 가. 널 데리러 왔어. 송희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로가 낮게 웃었어요. 야, 감동적이네. 친구 사이가 참 좋아. 근데 이제 둘 다 같이 가는 거야. 뭐? 내일 아침이면 배가 출발해. 너도 같이 태워줄게. 걱정 마. 다로가 비웃으며 송희 씨의 턱을 잡아 올렸습니다. 예쁘게 생겼으니까 비싸게 팔리겠다. 횡재네. 송희 씨는 이를 악물었어요. 손이 뒤로 묶여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민호 씨도 옆에 묶여 있었어요. 아가씨, 미안해요. 제가 더 도움이 됐어야 하는데. 아저씨 잘못 아니에요. 제가 끌어들인 거예요. 송희 씨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다로가 철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푹 쉬어. 내일 아침에 보자. 마지막 밤이니까 친구랑 얘기나 해. 철문이 닫히고 무거운 자물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냉동 창고 안은 어둡고 차가웠어요. 송희 씨는 주변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환기구가 보였지만 손이 묶인 상태로는 올라갈 수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끝이었어요. 송희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머릿속을 정리했습니다. 반드시 빠져나간다. 방법을 찾아야 해.
차가운 공기 속에서 송이 씨의 눈빛만이 꺼지지 않고 빛나고 있었어요. 냉동 창고 안은 점점 더 추워지고 있었어요. 송이 씨는 묶인 손목을 비틀며 밧줄을 풀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단단하게 묶여 있어서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송이야, 미안해. 소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때문에 내까지 이렇게 됐어. 나만 없었으면. 무슨 소리야. 내가 널 찾으러 온 거야. 내 잘못 아니야. 송이 씨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둘 다 여기서 나갈 거야. 절대 포기하지 마. 소정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약속할게. 반드시 데리고 나간다. 민호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저쪽 구석에 뭔가 있어요. 송이 씨가 고개를 돌려 민호 씨가 가리키는 방향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뭔가가 반짝였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었어요. 송이 씨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아저씨, 저기까지 갈 수 있어요? 해볼게요. 좀 걸리겠지만. 민호 씨가 몸을 뒤틀며 천천히 유리 조각 쪽으로 이동했어요. 묶인 상태로 움직이는 건 쉽지 않았지만 민호 씨는 이를 악물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유리 조각에 손이 닿았어요. 잡았어요. 민호 씨가 유리 조각으로 조심스럽게 밧줄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철문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다가 철문 앞에서 멈췄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야, 안에 있는 것들 조용히 해. 시끄러우면 혼난다.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고 잠시 후 발소리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송이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민호 씨가 다시 밧줄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찰칵찰칵 작은 소리가 났지만 다행히 밖에서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마침내 밧줄이 툭 끊어졌습니다. 됐어요. 민호 씨가 손을 자유롭게 풀고 송이 씨에게 다가왔어요. 송이 씨의 밧줄도 빠르게 풀어졌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진짜 대단해요. 송이 씨가 손목을 풀며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소정 씨와 다른 여자들의 밧줄도 빠르게 풀어졌습니다. 모두 5명이었어요. 시퀀스육에서 봤던 그 여자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소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송이 씨는 창고 안을 살폈습니다. 환기구가 보였지만 5명이 모두 빠져나가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았어요. 그때 구석에 버려진 가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송이 씨가 다가가 열어봤어요. 안에는 서류 뭉치와 태블릿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태블릿 화면을 켜자 문서 파일이 떴어요. 오늘 날짜의 해외 이동 계획표였습니다. 출발 시간, 도착지, 경유지, 그리고 인원수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아가씨, 이거 봐요. 민호 씨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차량 번호와 선박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민호 씨가 이전에 봤던 검은 밴의 번호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거 완벽한 증거예요. 이걸로 경찰에 신고하면 전부 잡을 수 있어요. 송이 씨가 태블릿을 가방에 다시 넣으며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나가요? 문이 잠겨 있잖아요. 한 여자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송이 씨는 철문을 살폈어요. 안에서는 열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경첩 부분이 낡아 있었어요. 녹이 심하게 슬어 있었습니다. 아저씨, 아까 그 유리 조각 아직 있어요? 있어요, 여기요. 민호 씨가 유리 조각을 건넸습니다. 송이 씨는 경첩 부분의 나사를 유리 조각으로 긁기 시작했어요. 녹이 슬어 있어서 생각보다 쉽게 풀렸습니다. 조금만 더, 거의 다 됐어. 송이 씨가 집중하며 나사를 풀었어요. 마침내 경첩 하나가 빠졌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기울어졌어요. 됐어. 이제 나갈 수 있어. 송이 씨가 문틈을 벌리며 말했습니다. 바깥 복도는 어두웠고 인기척이 없었어요. 조용히 따라와요. 소리내면 절대 안 돼요. 송이 씨가 앞장서서 복도로 나섰습니다. 소정 씨가 송이 씨의 손을 꽉 잡았어요. 송이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여기서 완전히 나가야 해. 송희 씨가 단호하게 말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계단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송희 씨는 손을 들어 모두를 멈추게 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탈출까지 단 한 걸음이었습니다. 송희 씨는 손짓으로 모두를 벽 쪽으로 붙게 했습니다. 소정 씨가 송희 씨의 팔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송희야, 어떡해? 괜찮아, 내가 처리할게. 조용히 있어. 계단에서 남자 한 명이 내려왔습니다. 휴대폰을 보며 걷고 있어서 주변을 살피지 않았어요. 송희 씨가 재빨리 움직여 남자의 목을 감아 조였습니다. 몇 초 만에 남자가 힘없이 쓰러졌어요. 빨리 올라가요. 송희 씨가 낮게 말하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1층으로 올라오자 출구가 보였어요. 하지만 그 앞에 남자 3명이 서 있었습니다. 송희 씨는 옆에 있는 작은 문으로 모두를 이끌었어요. 좁은 통로를 지나 뒷문이 나왔습니다. 송희 씨가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뒤에서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어디 가려고? 파티는 이제 시작인데. 돌아보니 최다로가 서 있었습니다. 양옆에 남자 10명 이상이 함께였어요. 야, 대단하네. 냉동 창고에서 어떻게 나온 거야? 다로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문 잠갔는데 설마 경첩을 뜯은 거야? 머리도 좋네. 닥쳐, 비켜. 송희 씨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비켜? 야,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넌 쥐덫에 걸린 쥐야. 다로가 낮게 웃었습니다. 송희 씨는 소정 씨와 다른 여자들을 뒤로 밀며 앞을 막아섰어요. 소정아, 뒤에 있어. 송희야, 너무 위험해. 도망가자. 괜찮아, 내가 막을게. 걱정하지 마. 다로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너 진짜 뭐하는 년이야? 아까부터 이상하더라고. 왜, 궁금해? 솔직히 좀 궁금하지. 일반인이 내 애들을 저렇게 패? 말이 안 되잖아. 송희 씨는 침묵으로 대답했어요. 다로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어. 내 정체, 돈 좀 썼지. 시간 낭비했네. 그럴까? 송희, 34세, 민간 보안 컨설턴트. 근데 재밌는 게 있더라고. 송희 씨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어요. 군 기록을 뒤져봤는데 내 전적이 전부 삭제돼 있어. 다로가 씩 웃었습니다. 삭제된 기록,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 특수부대야, 그것도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민호 씨가 긴장한 표정으로 송희 씨를 바라봤어요. 아가씨, 설마. 송희 씨는 민호 씨를 보지 않고 다로만 응시했습니다. 조금 더 파봤지. 아는 사람한테 부탁했어. 다로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어요. 707 특임대, 들어봤어? 주변 남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707이요? 그 대테러 특수부대요? 거기 여자도 있어요? 조용히 해. 다로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어요. 707 특임대에서도 극비 임무만 수행한 요원이 있었대. 다로가 송희 씨를 가리켰습니다. 코드명 블랙, 전설처럼 불렸다더라고. 임무 기록이 전부 삭제된 유령 같은 존재. 송희 씨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어요. 근데 웃긴 게 그게 여자였다는 거야. 그리고 몇 년 전에 전역했대. 다로가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맞지? 내가 그 블랙이지? 송희 씨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검은 가죽 장갑을 꺼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장갑을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단순한 동작에 주변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다로의 웃음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야, 뭐해? 왜 갑자기 분위기가 이래? 남자들도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뭐야, 왜 다들 쫄아있어? 여자 하나잖아. 다로가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송희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맞아. 송희 씨가 낮게 말했어요. 나 블랙이야.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다로의 얼굴에서 완전히 여유가 사라졌어요. 야, 뭘 멍하니 서 있어. 당장 잡아. 다로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남자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송이 씨의 눈빛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좋아, 제대로 한번 해볼까? 남자 3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야, 전연 잡아. 여자 하나 못 잡으면 다 죽는다. 송이 씨는 첫 번째 남자의 주먹을 손목으로 쳐내며 턱을 올려쳤습니다. 남자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뒤로 나가 떨어졌어요. 뭐야, 왜 이렇게 빨라? 두 번째 남자가 옆에서 덮쳤지만 송이 씨는 몸을 낮춰 피하며 무릎으로 복부를 깊숙이 가격했습니다. 세 번째 남자가 뒤에서 목을 잡으려 했어요. 송이 씨는 뒤도 보지 않고 팔꿈치로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코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쓰러졌어요. 3명 모두 5초 만에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뭐야, 전연 뭐야? 어떻게 저렇게 빨라? 사람 맞아? 남자들이 당황하며 뒷걸음쳤어요. 다로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뭐해, 이 멍청한 것들아, 한꺼번에 덤벼. 여자 하나 못 잡으면 니들 전부 내가 죽인다. 남자 7명이 동시에 우르르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송이 씨의 움직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첫 번째 남자의 팔을 잡아 비틀며 두 번째 남자에게 던졌습니다. 2명이 함께 엉켜나가 떨어졌어요. 야, 비켜, 내가 한다. 세 번째 남자가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송이 씨는 한 발 옆으로 피하며 남자의 손목을 잡아 꺾었어요. 아! 손목이. 쇠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졌고 송이 씨가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전연 무기 들었다. 조심해. 네 번째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어요. 송이 씨는 쇠파이프로 팔을 쳐내며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5번째, 6번째 남자가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잡았다. 하지만 송이 씨는 낮게 몸을 숙여 한 명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일어서며 다른 한 명의 턱을 쇠파이프로 올려쳤습니다. 마지막 남자가 뒤에서 덮쳤지만 송이 씨는 뒤로 팔꿈치를 날려 명치를 정확히 맞췄어요. 7명 모두 10초 안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민호 씨가 너클 잃고 중얼거렸어요. 저게 707 특임대 실력인가? 말로만 듣던 게 진짜였네. 소정 씨가 두 손으로 입을 막으며 떨렸습니다. 송이야, 너 진짜 저런 사람이었어? 다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니 미쳤어. 진짜 707이었어. 진짜로.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야, 뭐해. 남은 놈들 전부 덤벼. 죽기 싫으면 전연 잡아. 하지만 남은 남자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공포에 질려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송이 씨가 천천히 다로를 향해 걸어갔어요. 이제 너 차례야. 가까이 오지 마. 내가 누군지 알아? 다로가 뒷걸음치며 소리쳤습니다. 나 전라도에서 손 안 닿는 데 없어. 날 건드리면 넌 끝이야. 그래. 그럼 한번 해보든가. 송이 씨가 한 발 더 다가갔어요. 다로가 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야, 진짜야. 한 발만 더 오면 찔러. 그 칼로 뭘 하게? 송이 씨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네가 칼 꺼내는 동안 내가 몇 번을 움직일 수 있는지 알아? 다로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형님, 도망가세요. 저희가 막을게요. 남자 하나가 외쳤지만 다로는 이미 패닉 상태였어요. 닥쳐, 다 쓸모없는 것들. 다로가 칼을 휘두르며 송이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송이 씨는 가볍게 옆으로 피하며 다로의 손목을 잡았어요. 강하게 비틀자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 송이 씨가 다로의 팔을 뒤로 꺾어 바닥에 내리눌렀어요. 끝났어. 다로가 얼굴을 바닥에 처박힌 채 발버둥쳤습니다. 나라, 너네가 누군지 알아? 놓으라고. 닥쳐. 송이 씨가 차갑게 말하며 팔을 더 세게 꺾었어요. 다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 씨가 휴대폰을 들고 말했습니다. 경찰 불렀어요. 아까 탈출할 때 신고해뒀어요.
송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아저씨. 소정 씨가 달려와 송희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송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울지 마. 이제 끝났어. 송희 씨가 소정 씨의 등을 토닥이며 낮게 말했어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건물 앞에 멈췄어요.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움직이지 마. 전원 손들어. 총을 겨눈 경찰 수십 명이 사방을 포위했어요. 송희 씨는 다로에 팔을 놓고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쪽에 인신매매 피해자들 있어요. 여자 5명이요. 송희 씨가 경찰에게 말했어요. 지하 냉동 창고에 갇혀 있었어요. 빨리 확인해 주세요. 경찰 한 명이 무전기로 보고했습니다. 피해자 확인 요청. 지하로 인원 보내라. 긴급이다. 다른 경찰들이 다로와 남은 조폭들을 수갑으로 묶었어요. 야, 이거 나. 이것들이. 나 최다로야. 다로가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변호사 불러. 당장 변호사 불러. 경찰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조용히 해. 인신매매의 감금, 폭행, 불법 해외 송출. 너 이제 완전히 끝났어. 뭐?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다 밑에 놈들이 한 거야. 그건 조서에서 얘기해. 지금은 닥치고 따라와. 다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민호 씨가 송희 씨에게 다가왔어요. 아가씨,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 없어요? 네, 괜찮아요. 아저씨야말로 이마에 피났는데. 이거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더한 것도 많았어요. 민호 씨가 손을 저으며 웃었습니다. 근데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707 특임대가 뭔지 오늘 확실히 알았어요. 옛날 일이에요. 지금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송희 씨가 짧게 대답했어요. 평범하다고요? 아가씨 같은 사람이 평범해요? 민호 씨가 피식 웃었습니다. 저도 군대 좀 굴러봤지만 저런 실력은 처음 봤어요. 경찰 한 명이 송희 씨에게 다가왔어요. 실례지만 신원 확인 좀 해도 될까요? 송희입니다. 피해자 박소정 씨의 친구예요. 네, 혹시 이 상황을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소정 씨 부모님께 연락받고 찾으러 왔어요. 혼자서요? 이 위험한 곳을? 경찰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친구니까요. 자세한 건 조서에서 말씀드릴게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어요. 소정 씨가 송희 씨에게 다가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송희야, 나 진짜 무서웠어. 다시는 못 볼 줄 알았어. 바보야, 내가 널 어떻게 두고 가. 우리 약속했잖아. 무슨 약속? 소정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대학 때 했잖아. 뭐가 됐든 서로 지켜주기로. 그 약속 기억하고 있었어? 당연하지. 난 약속 안 잊어. 특히 너랑 한 약속은. 송희 씨가 소정 씨를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소정 씨가 송희 씨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고마워, 송희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 진짜 끝났을 거야. 울지 마. 이제 다 끝났어. 집에 가자. 그때 경찰 한 명이 뛰어왔어요. 지하에서 피해자 5명 전원 확인했습니다. 다들 무사합니다. 송희 씨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약속 지켰네. 송희 씨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민호 씨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네요. 아가씨 덕분이에요. 아저씨가 신고 안 했으면 저도 위험했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다로가 경찰에게 끌려가면서 송희 씨를 노려봤습니다. 2년 나 나오면 가만 안 둬. 두고 봐. 반드시 찾아간다. 송희 씨가 다로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경찰이 막으려 했지만 송희 씨는 다로 앞에 멈춰섰습니다. 나오면? 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낮고 차가운 목소리에 다로가 움찔했어요. 인신매매, 감금, 폭행, 해외 송출까지 증거 다 있어. 송희 씨가 다로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네 인생 끝났어. 받아들여. 뭐라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만약에 나온다 해도. 송희 씨가 다로의 귓가에 속삭였어요. 그땐 내가 다시 찾아갈게.
그때는 경찰 없이 다로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다리가 풀려 경찰에게 질질 끌려갔어요. 송희 씨가 돌아서서 소정 씨와 민호 씨에게 걸어갔습니다. 가자, 병원 가서 검사 받아야지. 송희야, 넌 안 다쳤어? 어깨 아까 맞았잖아. 이 정도는 괜찮아, 걱정 마. 세 사람이 건물을 빠져나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송희 씨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손목에 오래된 흉터가 새벽빛에 희미하게 보였어요. 이번엔 지켰다는 안도감이 가슴 깊이 퍼졌습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어요. 새벽 5시 응급실에서 검사를 마친 소정 씨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송희 씨는 병실 앞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호 씨가 자판기 커피 2개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이거 드세요. 밤새 고생했잖아요. 고마워요, 아저씨. 송희 씨가 커피를 받아들며 짧게 웃었어요. 아저씨도 이마 치료받으셨어요? 네, 간호사분이 소독하고 밴드 붙여줬어요. 별거 아니에요. 민호 씨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아가씨, 진짜 대단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걱정 많이 했거든요. 모료 아저씨가 도와줘서 가능했던 거예요. 제가 모료, 저는 그냥 옆에서 조금 거들었을 뿐이에요. 송희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아저씨, 아까 후배 얘기했잖아요. 구하지 못했다고. 민호 씨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네, 오래전 일이에요. 무슨 일이었는데요? 민호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해병대 특수수색대 시절이었어요. 작전 중에 후배가 고립됐는데 제가 빨리 못 갔어요. 그래서요? 구조대가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더라고요. 그 뒤로 군을 떠났어요. 민호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씨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또 후회하기 싫었거든요. 송희 씨가 민호 씨를 바라봤어요. 아저씨, 이번엔 후회 안 하셔도 돼요. 덕분에 다 구했잖아요. 그런가요? 네, 아저씨가 신고 안 했으면 저도 위험했어요. 진심으로 감사해요. 민호 씨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좀 놓이네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소정 씨 부모님이 들어왔어요. 소정 씨 어머니가 송희 씨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송희야, 송희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어머니가 송희 씨를 끌어안으며 울었어요. 우리 소정이 살려줘서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어머님 울지 마세요. 소정이가 무사한 게 중요한 거예요. 송희 씨가 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소정 씨 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진 채 다가왔어요. 송희야, 진짜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소정이 어떻게 됐을지. 아버지, 저도 소정이 친구잖아요. 당연히 해야 할 일 한 거예요. 당연한 게 어딨어. 목숨 걸고 찾으러 갔잖아. 그게 어떻게 당연해.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병실 안에서 소정 씨가 송희 씨를 불렀어요. 송희야, 들어와. 송희 씨가 병실로 들어가자 소정 씨가 침대에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옆에 앉아. 송희 씨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소정 씨의 손을 잡았어요. 송희야, 나 진짜 무서웠어. 소정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해외로 보낸다고 했을 때 다시는 못 돌아올 줄 알았어. 근데 돌아왔잖아. 내가 버텨줘서 내가 찾을 수 있었어. 내가 버텼다고? 응, 네가 포기 안 하고 버텨줬으니까 내가 찾은 거야. 소정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송희야, 근데 너 진짜 그런 사람이었어? 뭐가? 707 특임대, 코드명 블랙, 그거 진짜야? 송희 씨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응, 진짜야. 미안해. 말 안 했어서. 왜 미안해. 오히려 고마워. 내가 그런 사람이어서 내가 살았잖아. 소정 씨가 웃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왜 말 안 했어? 우리 10년 넘게 친군데. 말해서 뭐해. 이미 전역했는데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평범하게? 응, 그냥 너처럼 평범하게. 친구 만나고 밥 먹고 웃고 그렇게 살고 싶었어. 송희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정 씨가 송희 씨의 손을 꽉 쥐었어요. 송희야, 고마워. 진짜 고마워. 평생 안 잊을게. 바보야, 잊어도 돼. 대신 건강하게 살아. 그래, 알았어. 건강하게 살게. 약속해. 두 사람이 손을 잡은 채 웃었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병실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오랜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며칠 후 소정 씨는 많이 회복됐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고 웃음도 되찾았습니다. 송희 씨는 매일 병원에 들러 소정 씨 곁을 지켰어요. 그날 오후 병실 문이 노크와 함께 열렸습니다. 민호 씨가 과일 상자를 들고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괜찮으시다고 들어서 한번 찾아뵈러 왔습니다. 소정 씨가 반갑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아, 아저씨, 들어오세요. 송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좋은 얘기만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민호 씨가 쑥스럽게 웃으며 과일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송희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민호 씨를 맞았어요. 아저씨, 안 오셔도 됐는데 일하시느라 바쁘셨을 텐데. 아니에요. 이 정도는 해야죠. 큰 도움도 못 됐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아저씨 아니었으면 저도 위험했어요. 송희 씨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소정 씨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어요. 아저씨, 진짜 고마워요. 송희 말 들으니까 아저씨가 경찰 신고도 해주시고 길 안내도 해주셨다면서요. 별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옆에서 조금 거들었을 뿐이에요. 조금이요? 송이가 그러는데 아저씨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대요. 민호 씨가 손을 내저었어요. 아가씨가 너무 높게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건 송이 씨예요. 송이 씨가 민호 씨에게 의자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아저씨,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아, 네, 고맙습니다. 민호 씨가 의자에 앉으며 병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날씨가 좋네요. 이제 진짜 봄인가 봐요. 네, 따뜻해졌어요. 소정이도 곧 퇴원할 수 있대요. 송희 씨가 자판기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가 커피를 받아들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근데 아가씨,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번 일로 아가씨 정체가 알려졌잖아요. 707 특임대, 코드명 블랙. 송희 씨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혹시 다시 그쪽 일로 돌아가실 생각 있으세요? 아니요, 그건 없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송희 씨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소정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송희야, 뭐래도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난 뭐든 응원할게. 고마워, 소정아. 근데 진짜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 넌 너무 대단한 사람인데. 대단하긴 그냥 사람이야, 나도. 송희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민호 씨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했어요. 군대 떠나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지금은 평범하게 사시잖아요, 아저씨. 네, 택배 일하면서 조용히 살고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그럼 저도 할 수 있겠네요. 송희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민호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오래 있으면 방해될 것 같아서. 아니에요, 아저씨, 방해라니요. 더 계시다 가세요. 소정 씨가 만류했지만 민호 씨가 손을 저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퇴원하시면 밥 한 끼 사드릴게요. 정말요? 그럼 맛있는 거 사주셔야 해요. 소정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송희 씨가 민호 씨를 병실 밖까지 배웅했어요. 아저씨, 진짜 감사해요. 이번 일 아니었으면 아저씨 만날 일도 없었을 텐데. 저야말로 감사하죠. 오랜만에 보람 있는 일했어요. 민호 씨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후배일 이후로 계속 마음에 짐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내려놓은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아가씨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민호 씨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송희 씨가 민호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앞으로도 연락하고 지내요. 저 아저씨 같은 분 옆에 있으면 든든해요. 저야 영광이죠. 707 출신이 저 같은 사람을 챙겨주시다니. 아저씨도 특수수색대 출신이잖아요. 우리 비슷해요.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어요. 민호 씨가 손을 흔들며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송희 씨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좋은 사람이네, 진짜로. 송희 씨가 낮게 중얼거리며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후 소정 씨가 퇴원했어요. 병원 앞에서 소정 씨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정아, 조심해서 타. 아빠가 운전할게. 네, 아빠. 소정 씨가 차에 오르기 전 송희 씨를 돌아봤어요. 송희야, 진짜 고마웠어. 평생 잊지 않을게. 잊어도 돼. 대신 건강하게 잘 살아. 너도 잘 살아야 해. 약속해. 소정 씨가 송희 씨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자주 보자. 이제 연락 끊기면 안 돼. 그래, 약속할게. 송희 씨가 소정 씨의 등을 토닥이며 웃었어요. 소정 씨 어머니가 송희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송희야, 정말 고맙다. 우리 소정이 살려줘서 뭐라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머니, 그만 우세요. 소정이가 무사한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우리 집에 자주 놀러와. 네, 어머니, 꼭 갈게요. 송희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차가 떠나고 송희 씨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송희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끝났구나, 진짜로. 집으로 돌아온 송희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며칠간 제대로 쉬지 못해서 온몸이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평온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송희 씨가 상자를 열자 군번줄이 보였어요. 오래된 금속줄에 이름과 번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송희 씨는 군번줄을 손끝으로 천천히 만졌어요. 707 특임대, 코드명 블랙. 낮게 중얼거리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수많은 임무, 수많은 위험, 그리고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 손목의 흉터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 흉터는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게 해주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때는 지키지 못했는데 송희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번엔 지켰네. 눈가가 살짝 젖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어둠이 걷히고 하늘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송희 씨는 창가로 다가가 새벽 하늘을 바라봤어요. 사람은 누구나 지키고 싶은 게 있어. 송희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아니면 자기 자신이든. 군번줄을 손에 쥔 채 송희 씨가 이어서 말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 나도 늦었다고 생각했어. 소정이 못 찾을 줄 알았어. 근데 포기 안 하니까 찾았어. 결국 지켰어. 송희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 아저씨도 그랬어. 후배를 구하지 못한 게 평생 마음에 남았다고. 근데 이번엔 도와줬잖아. 그래서 마음이 놓였다고 했어. 사람은 실패해도 돼.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야. 송희 씨가 군번줄을 목에 걸었어요. 나도 이제 평범하게 살고 싶어? 송희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누군가 위험하면 또 나설 거야. 그게 내가 배운 거니까 지키는 게 강한 거라고. 힘은 누군가를 해치라고 있는 게 아니야. 지키라고 있는 거야. 소중한 사람들을. 새벽해가 떠오르며 창문을 환하게 비췄어요. 송희 씨의 얼굴에도 따뜻한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소정아, 잘 살아. 나도 잘 살게. 송희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번엔 꼭 지켜냈네. 다음에도 지킬 수 있겠지. 송희 씨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창밖으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어둠이 지나고 빛이 찾아온 것처럼 송희 씨의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진짜 강한 거예요.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들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기억 채널이었습니다.